시사포커스 연말 결산, 오늘은 광양시 편입니다. 광양시의 올해 시정 평가해보고요. 내년 시정 및 지방선거 전망해봅니다. 함께 하실 분 박설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올해 2025년 평가해보면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올해 광양은 산업 위기 대응과 동시에 도시 정책 전반이 확장된 한 해였습니다. 네, 철강 산업 환경이 악화됐고 또 항만 안전 문제, 관광 정책 논란이 이어졌었고 네, 반대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 증가와 복지 확대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일한 인구 증가가 된 지자체죠.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어떻게 좀 키워드를 좀 뽑아오셨다고요, 광양? 네, 올해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네, 산업 위기, 도시 안전 점검, 네. 정책 확장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철강 위기가 지역 경제를 흔들었고 네, 항만 배후단지 화재는 산업 도시 안전을 정면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동시에 광양은 인구가 늘고 복지가 커졌고 관광 문화 쪽으로도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산업 위기를 뽑으셨으니까 그 산업 위기의 중심에는 결국 철강 산업 위기가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철강 산업 위기 뭐 전체적으로 광양시 경제가 철강에 거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에서 철강은 주력 산업이 아니라 도시를 지탱하는 경제 구조 그 자체입니다. 네. 광양을 보면 국가산단 생산의 88.5%, 네. 수출의 97.5%, 고용의 9.7%가 철강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한마디로 철강이 흔들리면 광양이 같이 흔들린다는 뜻인데요. 네. 올해는 특히 글로벌 고급 공급 과잉과 저가 수입재 확대, 내수 부진으로 수요가 꺾인 상태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관세 정책과 환율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네. 그 결과 충격은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에서 끝나지 않았고 중소협력업체, 물류, 지역 상권까지 번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한 건 업황이 안 좋다가 아니라 광양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한 목소리 냈습니다. 네. 뭐 구조의 취약성이라고 보기는 뭐 너무 오랫동안 청강에만 의존해온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돌아보는 거는 뭐 위기를 넘긴 다음에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철강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전망 때문에 조금 더 위기감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위기 대응 그 선제 지역 지정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산업 위기 대응 지정 선제 그렇죠. 대응 지역은 지정이 그렇죠. 됐죠. 네, 예. 네. 지금 정부의 정책과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건데요. 특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예. 공급 과잉은 쉽게 해소되지가 않고 보호무역과 관세 장벽도 단시간에 낮아질 가능성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는 방식으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광양은 철강 위기 선제 대응 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네. 또 권영엽 의원의 발의로 K스틸법을 통해서 저탄소 전환과 산업 재편 지원의 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한계도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 가장 급한 건 전기요금, 에너지 비용 같은 직접 원가 부담인데 네. 이 부분에서 기업들이 당장 숨통이 튀었다고 느낄 만한 해법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철강 문제는 정부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고도화, 저탄소 전환, 또 지역 산업 다각화까지 묶어서 장기 전략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취재를 좀 해보시니까 뭐 일단 정부 대응에 대해서 일단 환영은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으로서는 전기 요금 하락을 좀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던가요? 아주 많죠. 예, 예. 네, 다들 다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특히 이렇게 저탄소 공전 전환이 이루어질수록 네. 전력 수요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 부담료가 커지는 건데 네. 이번 K스틸법에서도 이런 전기료 감면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정부 사안이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요금 감면 등의 핵심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K스틸법과 함께 시행령 또는 기본 계획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철강 도시가 있는 지자체장들하고 그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시행령에 이런 걸 좀 넣어달라 하고 네. 방문도 하긴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지적한 것 중에 산업 위기 중에 도시 안전 점검 사건 사고도 네. 있었죠. 그것도 정리해 보죠. 네, 지난 9월에는 광양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광양한 배우단지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네.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불이 났다라는 단순한 이런 사건이 아니라 네. 위험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관리 소홀의 총체적인 문제가 좀 드러난 거죠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난 9월에 광양한 배우단지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창고 안에는 물과 반응하면 재발화 위험이 큰 알루미늄 드로스가 대형 포대로 약 4,000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물질은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화재는 9일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이런 걸 금속 화재라 하죠. 예. 네. 항만 배우단지에서 이런 형태의 위험 물질이 대량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안전 관리의 빈틈을 보여줬고요.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화재가 났던 그 창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체계 시스템의 문제를 이번에 드러낸 건데 네. 이런 사고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후속 조치는 어떻게 잘 됐습니까? 네, 실제로 이거는 광양시의 관리의 책임보다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책임이 더 큰 부분이었는데요. 예, 뭐, 이후에 네, 그렇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네. 화재 현장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창고에도 유사 폐기물이 있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창고에 있는 폐기물은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처리를 진행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체계화하겠다 이 말이죠. 네, 일단은 현재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모두 예. 없애는 그런 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거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체계화가 필요한데요. 네. 이 사건은 화재뿐만 아니라 항만 배우단지 위험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항만공사나 뭐 항만공사 이 지역에서 할 일은 위험물 보관 적치에 대한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전수조사와 같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정기 점검과 상시 관리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항만공사가 뭐 여수 광양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건데 이게 전국의 항만공사가 다 같은 시스템인지 여수 항만공사만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 중에 짚어봤고 마지막에 이제 정책 확장의 키워드를 좀 보면 이런 속에서도 인구가 늘은 그래서 나름대로 광양시는 선방을 한 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가장 네.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지역 소멸이 또 지역 소멸이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광양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게 2025년 광양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일 수도 있는데요. 네. 광양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고 네. 올해 11월 기준 15만 5,183명, 네. 지난해 대비해서 591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600여 명이기 때문에 적은 수치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성인데요. 늘어난 인구의 구성. 네, 예, 늘어난 예. 인구의 구성을 보면은 네. 27세에서 34세 취업 정년기 인구가 늘었고 네. 최근 3년 순유입 인구 예. 4,161명 중에 64.6%가 청년층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점이 네. 조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청년층이 앞서도 이제 산업의 위기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안 왔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늘었고 인구가 는 배경으로는 뭘 뽑을 수가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철강 위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철강 산업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꾸준히 일자리는 창출이 되고 있고요. 네, 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년층이 늘고 있고 네. 또 뭐 광양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복지가 한몫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네. 네, 뭐 청년들이 살만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광양시는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란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어떻게 복지 정책들을 조금 더 정리해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광양시가 실제로 보면은 복지 정책이 꽤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전생애 복지 플랫폼을 핵심 과제로 잡고 전 생애를 다 복지로
커버하겠다 이런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차근차근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372종 복지 정책을 생애 주기별로 정리해 운영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난임 시술 지원, 임산부 검진, 출산 양육 지원, 노년 돌봄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네. 또 올해 처음으로 마이 광양 앱을 통합을 해서 네. 복지 신청, 공공시설 예약, 디지털 시민증 기능까지 묶었고 이 앱을 통해서 예약이 3,500건 이상이 접수되었다고 최근에 광양시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아, 것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 마이 광양 앱이라는 것을 이 핵심은 예. 복지가 체계화되고 접근성이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네. 이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가정 단위의 정착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만 복지는 확대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 재원과 예산 구조 점검도 같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복지가 뭐 1, 2년 사이에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어쨌든 광양시가 복지를 꾸준히 증진시켜온 결과들이 이런 인구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네.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네. 이런 복지 중에 하나가 또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는 건였는데 어쨌든 통과는 됐는데 대학생들 광양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의 생활비 그러니까 네.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한 연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네. 이게 처음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인화 광양시장이 처음에 전생애 복지 플랫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대학생에 대한 복지 정책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광양시가 처음에는 이제 생활비가 아니라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네네. 광양시를 거주지로 둔 광양 출신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시의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었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예산 처음에 네. 부결됐었죠. 네. 예. 부결과 부결을 거듭해서 약 1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이달 초에 이게 통과가 됐고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대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을 추진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생활비 지원으로 선회를 했는데 네. 그런 이 방식 또한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될 수가 있고 예. 재정 지속 가능성 논란이 계속 커져서 예.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기준에 맞춰서 차등 지급하는 거 생활비 또한 차등 지급으로 예. 결국 마무리는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에 따라 이제 내년부터는 연 기본 200만 원, 예. 최대 35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요. 차등 지원이군요. 예. 네. 예. 처음에는 다 모두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였는데 마지막엔 또 시의회 요구 사항이 이런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받아들인 수정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연간 예산은 그럼 어느 정도 돼요? 차등하면? 네, 이게 대학 4학년부터 일단 내년 시행이 돼요. 네. 그래서 첫 해 예산은 22억 7,600만 원이 되고요. 예. 대상은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9년에는 전 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대상도 차차 올라가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2029년에는 규모가 90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논란이 있었는데 됐고 광양에 있는 대학생들은 즐거운 소식이죠. 예. 그다음에 관광 분야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정인화 시장하고 인터뷰할 때 관광 분야에 많은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별로 된 게 없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걸림돌들도 많았고, 예. 네, 실행 전략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 섬진강 별빛 스카이가 계속 좀 삐걱거렸죠? 네, 계속 삐그덕대다가 결국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네, 예. 네, 이게 망덕포구 일원에 설치된 체험형 짚라인 시설인데요. 네. 이름은 섬진강 별빛 스카이예요. 네. 근데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문제는 이거를 운영할 운영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사실 처음부터 우려가 컸습니다. 결국 개장 이후에 7개월 동안 이용객은 4천여 명, 네. 정상 운영일은 42일에 불과했습니다. 예. 날씨 변수가 또 있었던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운영업체는 수익성 문제로 운영을 포기했고 예. 제 공모는 지금까지 총 8차례가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입찰했을 때보다 많이 단가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운영 주체를 찾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네. 또한 설령 재운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관광객 유입과 수익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건 사실 정말 우려가 큰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큰 실패 같은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죠. 아니 아직 실패라고 하긴 그렇고요. 지금 애물단지라는 예, 그런 그래요. 애물단지가 나중에 복덩이가 될지, 예, 그렇죠. 그냥 애물단지로 해서 폐기가 될지 그건 좀 지켜보죠. 네.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도 좀 중단된 상태죠. 네. 이것도 굉장히 LF 리조트랑 같이 시행하는 가장 큰 광양의 큰 사업인데요. 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착공식이 주민 반발로 연기되면서 갈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네. 지난달 18일에 착공식을 예정했지만 토지 보상과 지역 상생 방안을 둘러싼 주민 요구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상 기준이 명확하고 납득 가능해야 한다. 둘째, 공사 과정에서의 생활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 또한 셋째, 준공 이후에 지역에 무엇이 남을 수 있을지 이런 환원 구조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이러한 요구안을 지금 전달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LF 리조트와 광양시가 아직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이 세 가지를 다 답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네. 예. 네, 뭐 그래 답보 상태일 수도 있지만 네. 광양시에서 어쨌든 간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인구나 복지정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면 관광 쪽에서 좀 감점이 많았던 작년 한 해로 이렇게 광양시는 좀 정리가 되고요. 그럼 내년 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년에 광양시의 큰 프로젝트는 뭡니까? 내년에는 이제 올해 지금 벌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 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철강 위기 속에서 이러한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 올해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이제 광양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광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사업일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첫 단추부터 지금 안 풀리고 있어서 네. 내년에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을 하고 착공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실행 전략까지 보여주는 것들 이것이 좀 지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싶고요. 네. 또한 도시 전략 측면에서 이제 또 광양시는 문화도시로서도 나아가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제2회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열었는데 이것이 린치를 모방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넘어서 네. 광양만의 콘텐츠를 상설화하고 광양에 가면 이것은 꼭 본다는 경험을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내년 광양의 정체성의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어쨌든 철강 도시의 이미지, 그다음에 복지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광과 문화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내년에는 좀 펼쳐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중요한 게 있죠. 광양시장 선거, 지방선거가 네. 치러지는데 뭐 정윤아 시장이 지금 재선에 도전하는 건가요? 3선에 네, 재선이죠. 재선입니다. 예. 아무튼 후보군들 정리 한번 해보죠. 네, 현재 6명에서 7명 정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직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정인화 시장 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에 복당을 했고 정인화 시장은 현재 대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또 도전 구도에서 가장 크게 거론되는 인물은 저기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있는 박성현 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입니다. 네. 이분은 해양 물류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네. 몇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조금 존재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또 하나의 변수는 서동용 전 국회의원인데요. 네. 여전히 국회 제도전과 시장 출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네. 네. 현재까지 이제 네. 우리 방송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예. 네. 그렇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 내부 후보군도 두껍습니다. 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네. 문양호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예. 이충재 여수광양
발전협의의장 등이 거론되고요. 예. 또 진보당의 백성호 의원도 예전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걸로 보였는데 예. 지금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은 그러면 6명 정도가 네. 후보가 됐고, 네. 그다음에 아직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아직 후보군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없는데요. 근데 네. 광양이 워낙 민주당의 텃밭은 아니잖아요. 광양은 그렇죠. 여수하고 순천보다는 좀 네. 그렇죠.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이제 확정지을 수는 없는 곳에 속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새 인물이 등장하면 구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박성현 전 사장의 지지율 흐름이 실제 선거 구도로 굳어지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인지도를 올렸던 네. 서동용 전 의원의 선택, 예. 출마 여부도 꼽히고요. 이것도 관심이 가는 거고요. 예.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셋째, 민주당 내부 경선 구도입니다. 그렇죠. 후보군이 두꺼운 만큼 경선 결과가 본선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는 그러면 현 정윤화 시장, 그다음에 김태균 의장, 네. 또 박성현 전 항만공사 사장도 민주당 쪽으로 나올 네, 것이고, 네, 그렇죠. 예. 네. 결국 민주당 쪽에, 그다음에 서동영 전 의원도 민주당 쪽이고, 네. 결국 민주당 경선이 가장 치열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네요. 예. 네. 아, 우리 광양에 출입하는 박사라 기자가 볼 네. 때 광양 시민들은 뭐에 중점을 두고 좀 뽑아야 됩니까? 저희가 이런 지방선거나 선거를 이제 취재하다 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동북권의 유권자들은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우리는 당을 보지도 않고 인물을 본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광양하고 순천이 순천. 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이정현 의원도 꼽혔던 예.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 광양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광양시가 풀어내야 될 숙제들, 네. 광양 철강 위기라든지 관광도시 문화도시로의 전환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누가 잘 펼칠 수 있을지 이런 적임자를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일자리 산업 또 복지 어디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지 네. 또 말뿐만이 아니라 관광 문화도시 전환을 실행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예. 특히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광양에게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합리적인 기준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보다는 실력을 더 볼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2025년 광양시 결선에 뵙고 내년 전망해봤습니다. 박사라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사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